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네요. 네, 이태원 참사 1주기 다음 날인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추모제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 어제 추모 대회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도 오늘 국회 추모제엔 다수 모습을 보였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 1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모제에서는 여야 모든 당이 함께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속과 달리 실제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좀 다르다고요?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회의에서는요, 각각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라고 겨냥했습니다. 네. 시스템의 미비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을 촉구한 건데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추모대회 자리조차 끝내 외면했다면서 야사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 전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있습니까? 국회 법안들을 전부 볼 수 있는 의안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조회를 한 결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관련 법안들 모두 39건이었는데 단 한 건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통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을 국고 보조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통과된 건데 요거 하나만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나머지 38건 중 절반 이상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인데 내용이 사실 서로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추진을 할 법도 한데요. 이게 왜 통과가 그동안 안 됐느냐 보면 지난 여름 잼버리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고 또 네. 여야가 정쟁 속에서 상임위를 거듭 파행시키면서 논의의 기본적인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법안들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또 참사 트라우마 센터를 늘리는 법안 등 좀 그리 정치 쟁점이 되지 않을 법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생 외치고 있는데 과연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유가족 추모식 대신에 교회 추도 예배를 연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일찍이 이 시민 추모식이 야당 주도의 정치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었죠.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성북구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졌던 날이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했는데요. 야당은 참사 당일에도 그리고 1주기에도 대통령은 유족 곁에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권과 보수 언론 일부에서도 최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도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초 이 예배가 교회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기획 예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는요, 대통령실 제안을 받고서는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고 또 이날 정해진 행사도 있어서 더 큰 교회로 가시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밀어붙였고 이 때문에 당일 신도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제보가 이어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고요. 예배 관련해서 추가할 말이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근데 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굳이 네. 초등학교 시절 다니던 성북구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대통령의 일종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추모의 입장을 밝힌 거 그거는 네. 신도들 앞이 아니라 지금 여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네. 교회 신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따로 그냥 대통령실하고 여권 관계자가 참석한 예배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예배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온 제보들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시절 다니던 교회를 굳이 찾아간 것부터 또 말씀하신 그런 참석자들도 이렇게 제한됐다는 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실이 정말 추모에 진심이 있는지 처음부터 기획하려는 것 아닌지 그 시민대회 추모대회를 불참하기 위한 이유를 만든 것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추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취했는데 네. 왜 하필이면 거기서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민의힘 뭐 지금 지도부 김기현 대표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추모 예배 참석했다면서요? 네, 어제는 참석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금 추모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개인 자격입니까? 네, 어제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을 좀 보면요. 말씀하신 이뇨한 혁신위원장 비롯한 혁신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선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모두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이제 빈 자리에 나누어서 착석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저녁에 행사장을 떠날 무렵에 곳곳에서 사과하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등의 고성과 항의가 더욱 쏟아졌습니다. 분향소에 앞서서 보내진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근조 화환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유족들과 이 참석자 시민들이 얼마나 여권에 좀 분노를 하고 있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초 추모대회 참석 이후에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할 예정이었던 이뇨한 위원장도 이런 네. 거센 항의에 부딪혀서 급히 자리를 떠야 했고요.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추모대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전 대표, 유가족의 질책은 절박함의 표현이고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길 바라는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참사 책임 때문에 구속까지 됐었다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박형 용산구청장 행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까? 네,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유족들과 어떠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추모대회 또 추모대회에서도 유족들이 자신의 참석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 구청장이 어제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 하나로회의 산악회 행사에 방문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이 모임은요, 지난 8월 용산구청 앞에서 참사 유가족이 무법자냐라면서 당장 이태원을 떠나라고 맞불 집회를 연 모임이기도 하고요. 박 구청장의 구속을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산악회를 떠나는 관광버스 앞에 박 구청장이 서서 한 명 한 명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행사에 간 건 맞다고 시인을 했지만 구와는 관계없는 친목 모임으로 인사의 요청이 있어서 따랐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형 구청장이 지금 이런 사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인가요? 아니죠. 네. 유족들의 만남 요청도 피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차라리 모습에 자숙을 하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참사 당일날은 자신의 고향인 지자체 행사에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참사 일주기 때는 유족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고 했다고 하는 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산악 행사를 떠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출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박 구청장이 어제 그 추모대회에 나가지 않는 게 유족들이 반기지 않는다. 자기가 이제 추모대회에 참석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 이런 2차 가해라고요? 본인이 유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2차 가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산악회 행사 참석 소식이 전해지는 게 바로 제대로 된 2차 가해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뭐 주호할 예정이라고요. 뭐 환담을 한다고 하는데 환담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요. 네, 내일 윤 대통령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위해서 국회 방문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전 9시 40분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더라도 단독 만남은 아니고요.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간단히 나누는 겁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에 여야 대표와 윤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 제안하고 있죠.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 계속 거부 중인데요. 만약 내일 이 대표가 좀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 오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시정연설할 때 네.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 만나는 건 뭐 그건 피하기도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잖아요. 네, 짧게 만나죠. 근데 짧은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대화를 나눌까, 이게 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게 그쵸. 관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을 뭐 마주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한 몇 번 적은 있었어요. 있고 네. 근데 어떤 대화를 과연 나눌까, 과연 미리 준비된 뭔가의 발언이 있을까, 이게 관심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좀 불편했다면서요. 처음엔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제 내일 환담 자리를 좀 불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지난해에도요,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국회로 왔을 때 민주당은 당시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을 이유로 연설에 보이콧을 한 적이 있고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윤 대통령을 맞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요, 이재명 대표가 환담에 좀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대통령의 연설 중에도 야유를 하거나 보이콧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직접 마주하고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야당으로서 더 나은 방향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인배로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일단 격이 없는 소통을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는데 숫자가 빠진 맹탕이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관심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열고 이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숫자가 없는 맹탕이다,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이 세간의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의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 두었다면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국회로 이렇게 맹탕인 계획안을 그냥 제출해서 공을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나 기조를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네. 숫자가 다 빠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요? 국회에서 다 숫자를 채우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도 좀 막막해하는 걸 좀 토로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하더니 역시 말뿐이었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도대체 뭘 갖고 국회가 논의를 하겠느냐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려는 정부의 뻔뻔한 꼼수다라고 민주당은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복지부 계획안은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맹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혁을 포기한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국무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기에 틈을 내서 국민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길 원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통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또 한 번 참모진을 향해서 현장을 방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들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여러 고충들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게 마치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전했고요. 과거 은행이 돈잔치를 한다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또 은행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법 완화 필요성을 사실상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처우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이냐 이런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걸 민생이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게요.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던데 대통령실도 추가로 입장을 냈다고요? 여러 논란 그리고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요 좀 수습하는 듯한 입장 냈는데요. 실제 국제노동기구 탈퇴를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대통령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정책적 결정을 내린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 발언은 최종적인 발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정제되고 정돈되고 논의를 한 끝에 내는 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고 대통령의 있죠. 이 발언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탈퇴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EU하고 우리하고 네. 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우리가 가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무역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한 EU 협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인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대사면 내놓은 겁니다. 수해 복구 중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양두구육 발언과 성비위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당원권 정지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혁신위는 이것이 총선 전 당 통합을 위한 첫발이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도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오늘 최종 의결에 오는 2일 지도부 회의에서 정식 논의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면 당사자들은 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결정 공개되자마자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격한 반응 보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 주말부터 사면 바라지 않는다, 장난치지 마라, 김기현 지도부와는 손절한 지 오래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등등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이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면서 당을 향해 아량을 베푸듯 이런 접근하지 말고 보단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라고 거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자 당 지도부도 좀 불편한 기색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들에게 자중하라고 요청을 하면서요.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던데 홍 시장은 지난 골프 잘못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다시 시험 볼 시지 계속 지금 학교를 다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반수생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네요. 네, 광주 찾아서 무릎을 꿇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참배했는데요. 참배 후에 나와선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업적이었다고 말했고요. 5월 단체들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요구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통합, 진영통합의 행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혁신위는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 대사면 결정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이 여러 번 반성을 한 만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영남 물갈이론 발언했다가 네. 농담이다 이렇게 발언을 수습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취재 발언을 또 했습니까?
네,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으로 해야 한다라는 영남 물갈이 필요하다 취지 발언을 하고요. 이어서 비슷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자 TK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 오늘 의원총회에서 TK는 우리 당을 지키고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곳인데 인 위원장이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을 했다면서 공개 사과 요구했고요. 대구 동구갑의 류상걸 의원도 발언대에 나와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가운데 혁신위는 좀 벌써부터 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요. 당 일각에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각자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고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월권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벌써부터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잇따라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특히 보수신문 보수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영남권 스타들 지금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콕 집어가지고 스타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전에 몰랐으면 좀 깜짝 놀랐을 만한 발언이긴 하죠. PK 쪽에서는 장지원 의원은 내 언급 안 했냐 얘기가 나오고 TK 쪽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도 대구인데 이런 얘기 한 명씩 살을 붙이네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언제 실감하십니까? 노랗고 붉게 물든 은행, 단풍나무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 찍는 풍경을 보며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작지만 빛나는 순간을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내 봄눈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취지에서 계획된 프로젝트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 봄눈 프로젝트 김은혜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생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하는 내 생에 본 날 눈이 부시게 대표 김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엿듣지도 않았는데 내 생에 봄날 눈이 부시게 이게 내 봄눈 프로젝트 준말인 거죠? 내 봄눈 프로젝트가 이 말의 준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내 생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하는 재능 기부 프로젝트고요. 예. 그 속에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공연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기획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네, 댄스학원 원장이었고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는 저는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대표고요. 예. 법무사 교수님의 직업을 가진 연주자,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그리고 비보이 댄스팀 리더이면서 영상을 찍는 비보이도 있고요. 한복을 대여해 주시는 대표님, 그다음에 옷가게를 하시는 코디네이터 사장님, 그리고 풍선 장식 인형을 만드시는 대표님들이 저희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1회 촬영자가 저희 증조 할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분들도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네.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쁜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 좋은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한 분, 두 분 모이시게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은 대표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봉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면서 모이게 됐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젝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네네. 우리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런 프로젝트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프로젝트가 커진 거잖아요. 네네. 혹시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능 기부자 모집할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댄스 학원을 할 때 강사로 있던 비보이, 또 한복 대표님은 제가 학원을 할 때 학부모님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이렇게 해서 모이기가 너무 쉬웠고 또 다들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의 삶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하나가 굉장히 네네. 큰 프로젝트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네요. 네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네네. 충남 서산의료원 환자를 방문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가면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의료원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재활을 하셔서 퇴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을 환자복에서 일반복으로 갈아입힐 때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지가 너무 강하셨어요. 저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싶어요.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 이런 옷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나는 내 평생 태어나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자꾸 본인이 입고 계신 옷을 입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제가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올 테니까 기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입으시더니 완전 스타가 되셔서 좋은 모습으로 촬영을 하셨어요. 그럼 네. 지금 어르신들 아까 이제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 어르신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통은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찍어드리고요. 예.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회 때는 그분들한테 중점을 맞췄고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하게 되니까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더 나이 들으신 환자분까지 찍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촬영 대상을 넓혀가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뭐 곱게 차려입도록 화장도 해주시고 또 옷도 네네. 이제 대여를 해서 입혀주시고 뭐 그렇게 하고 네네. 이제 사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도 찍고 뭐 네네. 그분들한테 그날 당일날 다 사진을 드리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신청을 받을 때 예. 뭐 신체 사이즈나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신발 사이즈 이런 거를 다 사전에 물어보고 그 당일날 그에 맞는 옷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당일 나가서 직접 입혀드리고요. 네. 사진은 그날 찍어서 바로 저녁에 작업을 해서 드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보정이나 이런 작업까지 포토그래퍼 분들이 다 작업을 해서 또 나중에 또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진을 받거나 뭐 실제로 네. 액자를 그 선물 받으신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 너무 고맙다. 내 생에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예쁘다고 저희가 항상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커플로 한복을 입고 계신 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너무 인꼬 부부처럼 금슬이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어쩜 이렇게 다정하시고 좋으시냐고 무슨 특별한 아버님이 잘해주시는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너무 속을 썩여서 계속 미워하셨대요. 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허리 수술도 하고 지금은 못해줬던 게 미안하더라.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네네. 미운 정이 커졌죠. 근데 지금 이제 비장애인 사례 어르신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부모님도 지금 시각장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하고 또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우선 중증 장애인도 찍어드리고 농아인 친구들, 농아인 협회에 가서도 찍어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센터 사람들도 찍어줬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거의 결혼을 못해서 웨딩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사진을 직접 찍으러 간다고 해도 이런 걸 케어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스태프들도 묻지만 활동 보조 선생님, 그 다음에 직접 돌봄 해주시는 그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지 휠체어에서 내리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돈을 주고 들여서라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을 찍어드리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장애가 부각되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근데 저희는 예쁜 옷을 입혀드리면서 휠체어가 안 나오게 또 전혀 장애인 같지 않는 모습으로 찍어드리니까 이 사진을 받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사진이나 영상도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멈칫하면서 더 질문을 드릴까 말까 사실은 제 스스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네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달해도 네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네. 완전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찍어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의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한쪽 눈이 만약에 한쪽이라 그러면 이 눈을 가리게 찍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눈이 다르거든요. 눈이 감긴 정도나 네. 이 시야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가 대부분 싫어하세요. 그래서 미세하게라도 보이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그날 입었던 옷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쪽만 실명이 되셨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색상이나 이런 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시나 봐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긴 했었어요.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도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완전한 시각장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혀드렸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셨다고 그랬는데 그 촬영 당시에는 왜 신랑은 안 구해왔냐고 계속 질문하셨어요. 네네. 그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해보시죠, 뭐. 네네. 연결해 주면서. 동생을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하셨었어요.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듣는 제가 뭐랄까 마음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청취자분들도 휴대전화 뒷자리 8154 쓰시는 분께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만 봉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겠네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승범님은 이런 분이 있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거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네. 내법는 프로젝트 다음 행사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5일에는 당진의 수당리라는 마을에 가서 마지막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가고 그 마을이나 그 기관이나 이런 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거든요. 네네. 또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보시는 몇 쌍의 어르신이 계세요.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찍어드리게 됐거든요. 예. 작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사진을 남겨드리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11월 5일 날 당진 수당리 마을이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네네. 그렇군요. 참여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다는 요청들이 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또는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그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작은 재능으로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취미로 아코디언을 배워서 연주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소품으로 주시고, 또 커피 같은 거를 직접 만드시는 카페 사장님은 간식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정말 다양하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여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대신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내법는 프로젝트 김은혜 대표였습니다. 흔히들 진화론 하면 적자생존 법칙부터 떠올리곤 하는데요. 혹시 적자생존과 관련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벽돌 깨기의 날이죠. 그렇죠. 매월 네. 마지막 주인 벽돌책의 날인데요. 네. 이 벽돌책이 두꺼운 책도 기준이지만 네. 읽기 힘든 책도 얇아도 읽기 힘들어도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이제 치거든요. 아, 그럼요. 좀 뭐 철학책 같은 거는 네, 네.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기준에 다 들어맞는 책입니다. 그래요? 읽기 힘든데 두꺼워요. 게다가 이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소한 예들을 막 수만 가지 꺼내가지고 나열하는 책인데요. 네. 근데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1859년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책에서 주장한 이야기들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 이 책의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건 이 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 뭐냐면 당시로선 굉장히 낯설었던 진화론을 담은 책이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아, 진짜 벽돌 맞네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학창 시절에 배우긴 했는데 네. 종의 기원을 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종의 기원 읽었어 그러면 대부분 정유정 작가인가 그 책 소설책을 읽으신 분이고요. 이 찰스 다윈의 책을 읽은 사람은 아니죠 보통은. 네. 사실 좀 우리 과학계에서 네. 나중에 생물학자들이 네. 이거 사실 완역본 낸 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던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네. 하는데요. 책 출간에 얽힌 뒷얘기가 재밌죠. 네, 이 출간에 얽힌 게 1858년에 그러니까 59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네. 근데 58년에 젊은 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다윈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이요. 요즘 내가 연구하는 주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 주제가 다윈이 그동안 계속 연구해온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왔는데 네. 다른 사람이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것도 똑같아요. 곧 발표할 건데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윈의 입장에서는 놀랬겠어요. 완전 큰일이 난 겁니다. 네. 그동안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꼼꼼히 한다고 그거를 계속 발표 안 하고 그 주변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있다가 선수를 빼앗기게 된 거거든요. 네. 다윈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예. 이게 짬짬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월리스한테 연락을 해서요. 예. 당신 편지가 늦게 도착해서 이제 봤는데 이게 다윈 선생님이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이미 한 내용과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좀 사정을 봐줘서 공동 발표를 해주겠다.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이제 마침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 공동 발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월리스 입장에서는요. 다윈과 같은 선생에서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꼰대들의 야합으로요. 월리스는 진화론의 최초 발표자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다. 네네. 사실 다윈은 아직 발표 안 한 거 내가 다윈한테 보낸 건데 다윈이 내가 훔쳐갔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과학계.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또 다 명망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눌러버렸구나. 다 하기로 한 거니까 너 같이 껴줄게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감지덕지 이렇게 된 거죠. 자칫했으면 다윈의 업적을 우리가 다시 네. 평가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윈의 업적을 인정하는 건요.
그 이런 뒷이야기가 다 알려졌음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연구가 진짜 방대해요. 아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종의 기원의 그 책 자체가 그 약간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사례들을 열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진화론이 대중들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사실 갑자기 뚝 떨어진 이론은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네. 특히 월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주장까지 내기도 했었는데 말하자면 다윈이 그 모든 종합해가지고 논의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만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인원의 뭐 후손이라는 말이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할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과학계에서 받아들였다는 건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그럼 종의 기원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이들 중 생존에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종이 살아남고 그것이 나중에 주류종이 된다. 뭐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금 더 비정하게 말하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거거든요. 네. 이 책이 총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다윈의 주장이요. 4장까지 해서 다 나와요. 그 다음 장들은 진화론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나 아니면 생물적 지리적 증거들을 나열하는 내용들입니다. 개별 사례들은 매우 낯설지만요. 사실 주장들은 새로울 게 없는 게 우리가 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배운 내용이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적자 생존에 관해서 특히 너무 인간들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다윈의 개념을 약간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과학 개념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토마스 쿤 같은 경우도 과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다윈의 논의가 나온 지 16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게 뭐냐면 네. 그 뒤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가 확 퍼졌고요.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는 그때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적자 생존이란 개념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거든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최적자가 결국 살아남는 것이고 약자는 멸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는 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과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그 히트한 이론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맞구나. 네, 그렇죠. 사회 현상하고 비교해봤더니 네. 이게 단순히 생물학에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뭐 약간 우상학하고도 연결되는 측면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제국주의도 강한 그 열강들이 살아남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본이 그 결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윈의 논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거든요. 네. 당시 반론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그렇게 계속 진화한다면 세상에 왜 하등 동물이 존재하는가? 다 이게 뭔가 좀 진화가 돼가지고 다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다윈의 대답이요.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라는 게 이게 적합한 자인 거지 승리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네네. 딱 맞게 적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이 유리한 환경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 진보나 강한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진짜 핵심이네요. 그 우리 코로나19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네. 생명체라고도 볼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의 네. 중간쯤 되는 게 네. 인간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 하등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람도 이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진화론은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진화론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논의가요. 자연 선택은 언제나 개체에게 이기적인 쪽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타인에게 유리한 특성으로 진화가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독을 가지잖아요. 네. 그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근데 당시 박물학자 가운데서는요.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게 자신의 치명적인 맹독을 피해가라고 다른 생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윈은 그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네. 이렇게 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진화론의 논의가 저는 인간 중심주의의 하나의 논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카르트로 인해서 생각의 기준이 그 인간이 된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 신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에 진화론이 나오면서 완전 인간 중심의 사고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이기적인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자연을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마구 사용해도 좋다는 기조를 주었고요. 그 대가로 지금 인간이 파괴해버린 지구 환경의 밸런스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진화론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종회교원에서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근데 다윈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본 사람, 그 당대 사람들이요. 아니 이런 식이면 결국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 사파까지 내가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때가 종교가 또 득세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와 척을 지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윈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윈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냥 다윈의 기조는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생물이 있었고 거기서 진화한 건데 그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조물주의 계획에 의해서다. 뭐 이런 정도의 기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비겁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살짝 그랬죠. 네. 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사실 종회교원은 지원 이게부터 발간 후 논란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은 책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을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을 빼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최초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언뜻 인간 중심주의를 해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진화의 이기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인간 중심주의의 근거를 마련한 저작이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신, 정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바꾼 저작을 꼽아라라고 하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큰 마음 먹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벽두책이죠. 의의는 있는데 재미는 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힘들게 읽고 나면 네. 우리 사상사나 학문이 어떻게 진화해서 왔는지 맞습니다. 네. 이걸 뿌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적자생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잘못 쓰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주경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호남, 영남 내륙 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강,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아침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은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다음 주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9도, 광주 10도, 서울 1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춘천 18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부산, 제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4.1도, 습도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그야말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휴일 토일판 신문을 뒤적이다 저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큰 기대 없이 읽던 문화면에 나주 설치미술제 개막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자그마한 크기로 실려 있는데 기사 제목에 나주 곰탕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요? 설치미술과 나주 곰탕이라 이 낯선 언어의 조합을 어떻게 봐야 하나 묘하게 흥미가 발동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국제설치미술제 대표작 중 하나인 부유비정령. 나주곰탕의 내밀한 역사를 탐구해온 민성홍 작가가 여전히 건물 외형이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소고기 통조림 공장에 잠입해서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은 텅 빈 공간에 낡은 그림들이 떠서 움직이는 듯한 작품의 형상을 보고 왜 기자는 곰탕의 맑은 장국이 떠올랐다고 했을까? 일제강점기 이 통조림 공장은 일본군의 전투 식량을 만들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 때는 하루 최대 400마리 이상의 소를 잡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일제는 이 공장에 동원돼 일하던 나주 사람들에게 봉급 대신 소의 주요 고기를 뺀 내장과 머리 등 각종 부산물을 줬다고 하는데 생계를 잇기 위해 이 부산물을 끓여 나주 장터에서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주곰탕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장 안뜰에는 일제강점기 희생된 소들을 위해 세운 위령 비석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해방이 된 뒤에도 1970년대까지 옛 화남산업의 통조림 공장으로 명맥을 이었지만 아직도 일제의 작업시설과 생산품이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지금은 텅 빈 공장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던 잡동사니를 활용해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나주 사람들의 애환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나주에 가서 유명하다는 곰탕집을 애써 찾아가 질그릇 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곰탕에 이렇게 슬픈 역사가 숨어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에게 조금 화가 나던데요. 11월 말까지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이 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나주에 한번 다녀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note you send. Go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Reason left for me to live. What can I take? What can I give? When I'd give all of someone new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과 관련해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주 곰탕 얘기 해드렸더니 나주 곰탕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7130 뒷자리 쓰시는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나주 곰탕 유명한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미술 작가들이 역사와도 공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주에 가서 우리 선조들 역사를 느껴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220님은 곰탕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주말에는 나주 한 바퀴 돌아보며 아팠던 과거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를 되새겨봐야겠네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슬님, 그저 맛있게 먹던 나주곰탕이 이런 슬픈 역사가 있는 줄 몰랐네요. 시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고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곰탕의 역사가 설렁탕의 역사도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뭐 대략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거고요. 나주곰탕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까지 나주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나주는 또 물산의 도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나주 가면 홍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서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가을에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소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정말 무섭네요. 네, 4년 만에 구제역에 이어서 올해 초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으니까 럼피스킨병까지 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충남 서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23일에 14건, 25일에
29건, 27일에 47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전남 지역까지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된 지역만 64곳인데요. 경남 창원에서도 지금 첫 의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남하고 경남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육 주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경북인데 지금 경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미 사전에 비축돼 있던 물량 54만 두 분 제외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한 백신까지 포함해서 400만 두 분의 백신을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11월 10일까지는 전국에 있는 소외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체 접종까지 3주 걸리니까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발생할 가능성들은 있고 구제역의 경우에는 차량하고 사람을 소독하면은 추가 전파를 일정 부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럼피스킨병은 차량이나 이제 그 모기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니까 영세농가의 경우는 이 소를 고정해주는 그 시설마저도 부족해서 백신 접종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황소 같은 경우 한 900kg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900kg짜리 소를 고정을 시키고 수의사들이 접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멍들거나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그 강원도 적경 지역에서 지금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것과 네. 관련해서 예. 북한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서산 쪽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해외 선박을 통해서 뭐 서해안으로 들어왔다거나 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를 포함한 북한의 접경 지역의 경우는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원 고성의 경우에는 충남 서산부터 여기가 최초 발생지인데 예. 25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옮겨왔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까지 갔다기보다는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강원 북부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모기나 파리, 네. 그 날아와서. 네. 예. 그 유럽에서 보고된 럼피스킨병의 확산 속도는 일주일에 7km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250km 떨어져 있는 서산과 고성까지는 9일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두 거리 간의 확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다른 경로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는 사실 추정일 뿐이니까 추정이라서, 현재로서는 예. 이거 정확한 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럼피스킨병에 그 감염된 소가 있는 농장에 있는 소들 다 지금 살처분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거 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조류독감 때 또 조류 인플루엔자 때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구제역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몰 처분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백신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좀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한테 피부병이 생겼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듯이 럼피스킨병에 확진된 소를 격리를 해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네. 예방적 살처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보여주기식 방역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사율도 10%에 불과한 상황인데 경증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많고 중증이라면 증상에 따라서 수액치료나 해열제, 피부크림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대신에 이동중지와 차단방역 같은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인데요. 네. 무분별한 살처분을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들이 최근에 굉장히 자주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이 원인을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방식의 축산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더불어 했습니다.
청취자 이원호님께서요. 2년 전부터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 한우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걱정이 많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더군요. 사료값은 엄청 오르고 한우 키운다고 고생이 말도 못하는데 럼피스킨병까지 돌고 있어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도 무척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예.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얼마나 진짜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주무실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거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주변에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것도 뭐 옆에 다시 또 그 사육 농장에 또 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남의 일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확산 좀 빨리 확산세가 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빨리 좀 접종이 끝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출산 대책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육아휴직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있다고요. 예.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겠다고 하면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난 반년 동안 220건이나 접수됐다는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가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월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익명을 통해 신고를 하면 부담이 좀 낮고요. 그리고 법 위반 사례가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가서 신속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6달 동안 운행하는 동안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례가 40%로 제일 많았고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관련 억울한 사연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203건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거쳐서 행정지도와 사법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니까 회사 네. 측에서 육아휴직은 안 된다. 대신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옆에서 봤어요. 네. 그렇게 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사 압박으로 출산 휴가를 제대로 다 못 쓰고 있다가 정부가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니까 나머지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는 이게 다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위반 행위인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자임에도 신청 자체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승진과 관련돼서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2달 동안 모성보호제도 위반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요. 불법 행위의 경우는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우리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척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업 문화랑 관계가 있고 기업주 그러니까 대주주나 이 오너라고 불리는 대표들 네. 이런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삭일 때 이제 이 지원책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복댕이 임신했다고 다들 엄청 부러워하셨다고 하네요. 유한양행이 8월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올 1월하고 7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500만 원을 소급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견기업인 한미글로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여기는 진짜 파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부서나 연차에 상관없이 그냥 한직급 승진합니다. 아 그냥 승진시켜줘요? 그냥 승진이래요. 아직까지 이제 승진 사례는 없습니다만 6월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예. 이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인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셋째를 네.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0%인 기업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인데 기업 내 출생률이 2.05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남녀 모두 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있는데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 대책 효과가 좀 입증할 만큼 그런 성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들을 좀 지켜봤을 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 대책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기업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네. 또 노동 시간도 좀 줄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네. 지금 당장 뭐 1,000만 원 준다고 아이 낳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연예인 뭐 마약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뒤숭숭해요. 네. 팬들도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본도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네. 일이 있는데요. 배우 이성균 씨,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우선은 이 간이 시약 검사는 최근 열흘 이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 검사인데요. 네.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께 확보한 소변하고 모발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 감정에 들어갔는데요. 이선균 씨가 첫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는데 변호사의 얘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조만간 정식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조만간 배우 이선균 씨를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재소환 일정을 이선균 씨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그날 이제 압수를 했는데요. 마약 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휴대전화가 원래 쓰던 게 맞는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 삭제 흔적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시약 검사 같은 경우는 열흘 이내 투약 여부이니까 이미 보도가 된 지도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수에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소변 검사를 해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고 또 합성 대마류를 제외하면 이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기재된 마약류 대부분은 검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경우만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모발의 경우에는 최대 뭐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부터 싹 밀고 나왔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염색을 있었잖아요. 하기도 하고, 근데 예. 이성균 씨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뭐 검사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잖아요. 네.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결과 좀 신중하게 지켜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들의 경우는 나는 마약한 적 없다고 하는데 네. 왜 수사 손상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팬들의 의견들도 좀 갈리고요. 이전에 이제 지드래곤의 영상을 보면서 행동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어민의 의심일 뿐인 예.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랑 지드래곤의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마약, 향정, 대마 세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네. 이선균 씨는 구체적인 혐의가 대마와 향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드래곤의 경우는 혐의가 마약입니다. 적용하는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이 다르고요. 또 투약자의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빅뱅의 지드래곤 씨의 경우는 출국 금지된 상황입니다. 앞서 구속됐던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형사 입건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속도를 내다가 지금 제동에 걸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지드래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네.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는 보강 수사 상황을 보고 영장을 재신청한다라는 계획인데 오늘 지드래곤 쪽에서는 좀 반격 아닌 반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자진 출석 의향서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실체를 규명하고 이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네. 일체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인 상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내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이게 언론에 이 사건 내용이 흘러 들어가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입건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드래곤 만약에 진짜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이 연예인한테는 치명적인 뭐랄까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영장 기각 정도 될 정도라고 하면 구체적인 혐의를 못 잡았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아이고 연예인도 아닌데 지금 연예인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요?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으니까 천정조 씨 네. 사기 혐의입니까? 예, 사기 혐의입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전창조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은 대출 사기 미수 고발건 그리고 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건 등의 모두 2건입니다. 요게 송파경찰서에서 병합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요.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김민석 의원이라고요. 그 시 의원인데 그 남현희 씨도 뭐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있기 때문에 네.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입니다.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인데 피해자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지금 고발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피해자들한테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신용도하고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 받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서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는 아마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이전에 사실은 또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천정조 씨가 폭행 혐의도 뭐 입건이 됐어요? 네. 지금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 성남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 씨 어머님 집에서 조카인 중학생을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과 신고 내용에는 골프 채팅을 이용해서 폭행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폭행 이유 그리고 폭행 횟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남현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스토킹 외에는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수사 중인 건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도 사기 공범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강서구 의회의 김민석 의원이 피해자 제보받았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남현희 씨도 공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남현희 씨를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기 가담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코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걸 남현희 씨가 묵인했다는 의혹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남현희 씨한테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성추행 등의 인권 침해나 비리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학교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없어서 법적인 맹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남현희 씨와 전천족 씨가 따로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를 향한 상반된 주장을 하고 그리고 폭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진흙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휘발성인 언론 보도로만 그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워낙 남현희 씨도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스포츠 영웅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름이 전청조입니다. 네, 전청조 씨. 혹시 천정조라고 발음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청조 씨. 이름이 되게 좀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전청조입니다.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점점점 지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지상전에 돌입한 가자 지구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상전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랑 전쟁을 할 때 3단계로 한다라면서 1단계는 공습이고 2단계는 지상군 투입과 하마스 경멸, 3단계는 새로운 안보 체제 구축, 즉 대체 정권 수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그 지상 작전을 시작하겠다 이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밝힌 워딩은 이렇죠.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네.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27일 오후부터 사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육해공 전방위 공격에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을 로켓포 수백 발로 공격한 직후에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북부를 공습해서 들어갔고 전차를 앞세워서 지상군을 들여보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29일에도 병력을 추가 투입해서 지상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럼 엄연히 화면까지 나와가지고 지상전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자지구 내에서. 그렇죠.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왜 전쟁 2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언론이나 뭐 다른 보도들도 다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언급을 하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국제사회 여론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중점이 지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27일에 총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도주의적 휴전에 나서라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하고 들어간 거니까. 네. 근데 이미 가자 지구에서만 8,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상전을 펼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로서도. 네.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 239명이나 되는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 침공을 하면 이제 들어오면 우린 인질을 살해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상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인질이 지금 200여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해당 나라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해봤더니 대규모 지상 공격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답이 또 49%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 때문인데요. 미국이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라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동시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인 인질 석방, 전쟁 확산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9일에 네타냐후 총리랑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 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거듭 강조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기가 이스라엘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그동안 큰 전쟁을 지금 군은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번의 그렇죠. 중동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다 예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70년대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반세기 가깝고 그동안에도 지금에도 뭐 하마스 헤즈볼라랑 크고 작은 충돌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을 치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섣부르게 이제 지상전을 아주 크게 이제 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시가전이나 땅굴전을 들어가면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마스만
괴멸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의 희생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력이 예비군이에요. 현재 36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예비군이니까 군대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의 희생이 커지면 사회적으로 크게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상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 아들 장남 이하르 네타냐후 네. 그 예비군 총동원령 거부하고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군들 사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동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미국의 입장이고 잘 뜯어보면 네. 자유권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좀 방관하는 듯한 태도로 좀 비치기도 하는데요. 워낙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뭐 자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막대한 인명 피해가 네.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이제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상군 투입을 일제히 비난하는 입장을 28일에 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개선해온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도 이 지상군 투입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는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여론이 많이 악화됐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의 희생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눈길을 끈 건데요. 예. 지상군 투입은 모든 사람이 조치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전 가능성을 언급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그 발언에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이란이 미군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확전은 좀 경계하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정부군하고 민병대가 있고요. 이라크에도 친이란 민병대가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있는데 네. 이란이 자기가 직접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장정파들이 대리전에 나서는 것인가 이 점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진 소식 보면은 이스라엘 탱크로 가자 시티 진입로를 네. 아예 봉쇄해버려서 네네. 본격적인 시가전에 지금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아이들 여성이 민간인들이죠. 굉장히 많은 네, 거잖아요. 일반 네. 민간인들 피해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봉쇄 4주차에 이제 접어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식수, 식량, 연료가 이제 부족한 게 한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요. 28일에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 있는 국제연합 유엔 창고에서 밀가루랑 위생용품 같은 생필품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지난 3주간의 전쟁과 봉쇄로 이제 시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신호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일부터 이집트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가자지구의 일부 이제 생필품이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117대가 들어갔답니다. 이게 하루 평균 13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쟁 전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 하루 평균 500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전쟁으로 심지어 이재민이 140만 명 넘게 발생했는데 오히려 500대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금 21일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열흘이 가까운 시기인데 117대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량도 문제인데 식수 부족도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에 이제 담수화 시설이 3곳 있었는데 네. 전력이 끊겼잖아요. 이게 다 가동을 멈춰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수량이 전쟁 전에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대피소에 있는 피난민들에게는 하루에 1리터씩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피소 인원이 지금 수용 가능 인력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대피소 밖에도 많거든요. 그 대피소 밖에 있는 주민들은 1리터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전 초기에는 뭐 이스라엘 인명 피해가 1,000 몇백 명 정도 네네.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조금 있으면 한 10,000명 넘어갈 것 같다. 거의 이런 근접한 얘기가 상황입니다.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육해공 대규모 총공세를 펼치고 확 들어가서 3주에서 6주 안에 전쟁을 끝내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간인 한 1,400여 명이 이제 하마스에 희생이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강공 정책을 빨리 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면 침공 대신에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일부를 장악을 하고 가자시티에 대한 포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모듈형 작전으로 하마스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언론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전장의 상황에 맞춰서 소규모 병력이 적진에 진입을 했다가 소기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면 그 즉시 이제 가자지구 안에 있는 거점 지역으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가 또 소규모를 또 보내서 또 이제 작전을 성공하면 또 돌아오고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작전 규모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규모 총공세보다는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상군 투입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는데 이제 지상군을 이제 많이 투입하면 아랍 국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려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자지구가 넓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도 아니고 세종시 면적. 크기 4분의 3 정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거길 전면전이라고 막 밀고 들어가면은 거기 네. 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민간인 피해를 안 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금야금 들어가면서 네, 조금씩 하겠다. 네, 거점을 하나씩 파괴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작전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짧게는 수개월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면적으로 다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길게는 이게 1년 이상이나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위를 해서 하마스가 이미 연료랑 식량을 민지 비축을 해놨는데 예. 그게 떨어지길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소규모 작전을 계속 소모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1년 그 사이 이상도 갈 수 민간인들은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민간인 피해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네, 그건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고 네. 우리는 하마스만 잡으면 된다. 근데 그러니까. 하마스는 또 지하 땅굴로 다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땅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울 지하철의 길이를 다 합하면 한 350km 정도 되는데 이 하마스가 구축해 놓은 땅굴 요새가 5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터널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부의 가자시티 주변이 가장 촘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이 지하 터널에 하마스가 탄약, 무기, 연료, 식량,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 대원은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한 3, 4개월간은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레바논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빽빽하게 이제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가자시티가. 네. 근데 이제 미로처럼 이 아래 이제 지하 터널이 숨겨져 있고요. 폭탄도 뚫기 힘든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충분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공격을 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 장비 수준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앞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지하 터널에서 지금 항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저격 드론이 유명한데 그것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예 터널을 파괴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작정 폭격하면 그 밑에 또 인명들을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인질들이 그 아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인명 피해를 피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폭탄하고 로켓을 쏘면 첫 번째 벽을 뚫고 두 번째 벽부터는 파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벙커버스터라고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네. 정말 위력적인 폭탄을 이제 그 터널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쏘든 뭐 네, 어떤 어떻게- 방식으로든 간에 네. 땅속 깊은 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가해가지고 아예 땅을 파버리더라고요.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하 터널망의 위치, 뭐 하마스 대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하는 상황에서 이 폭탄 벙커버스터가 개당 수백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도 무작정 이걸 다 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땅굴 요새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 이스라엘군 지상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모듈형 전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진격하듯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점이듯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하도 파괴하고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진격하듯이 들어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디까지 진격할지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아예 그래서 하마스를 아예 소탕해서 괴멸한다는 게 이스라엘 군의 목표라고 계속 이스라엘 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 이스라엘 정권을 우리가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3단계 전략이 지금 수립이 돼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요. 그 안에서 싹트는 증오는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있으니까 세계도 양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아니면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공격 물러가라 뭐 서로 이러면서 그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물리적으로. 아니고 가자지구도 아니고 뉴욕 지하철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인 6살 소년이 공격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팔레스타인 쪽 식당에 계속 협박 전화를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유대인 반무슬림을 외치는 증오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늘고 있는데 런던도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하마스 공격 이후 유대주의 사건은 300여 건, 이슬람 혐오 사건은 700여 건 이상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될수록 이런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만약 지상전이 더 전면적으로 펼쳐져서 피해가 커지면요. 민간인을 향한 이 두 집단을 향한 범죄도 똑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지난 곳에서 시작됐던 게 그게 먹물 퍼지듯이 이렇게 쭉 하고 그렇죠.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 그걸 보고 또 피해를 입었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폭력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동이나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란만 그러는 겁니까? 다른 데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을 하고 민간인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기도 어려울 것 굉장히 같은데.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워낙은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일단 중지를 시키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입을 굉장히 비판하는 성명을 즉각 내놨거든요. 네. 그것도 뭐 시차를 두고 한 게 아니라 지상군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비판하는 성명을 크게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수니파의 수장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수장 그리고 시아파 수장은 이란이고요. 이렇게 양측에서 다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자국민들의 그 시각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폭력성이나 그 잔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길 사람, 뭐 잘했다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